안녕하십니까. 이네오 모레타입니다. 유병하 교수님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서양에서는 과학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시기의 과학 발전을 과학혁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400년대에서 1500년대에 걸치면서 폴란드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1500년대 또 1643년에 뉴턴이 태어나서 1720년대에 뉴턴이 사망하기까지 급격한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세계관도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법에 대한 관점, 법철학이나 법사상도 그 이전에 비해서 꽤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의 발달로 법철학, 법사상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과학의 발달로 세계관이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전에 인문학적 관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에서 그 이전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이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결과 과학이 발달하게 됐고 또 과학의 발달의 결과 인문학적 관점도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법철학은 법에 대한 관점은 어떤 내용이었는데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법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혁명 이전에 중세를 관통했던 세계관이라고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신의 뜻이 있고 그 신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신의 뜻,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세 때도 이 자연물에 대한 관찰이라는 게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자연물에 대한 관찰은 과학혁명 시기의 자연물에 대한 관찰하고는 상당히 다른 관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중세 때의 자연의 관찰은 신의 뜻을 증명하는 또 우리 인간과 자연의 어떤 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밝혀내려는 또 그걸 합리화하려는 정당화하려는 그런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관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의 원리나 법칙이 아니고 신의 뜻과 덕의 완성이라는 어떤 큰 주제, 큰 어떤 도덕적 법칙이 있고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역시 어떤 점에서 그러한 법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신의 뜻 혹은 덕의 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것이다. 이런 형태로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자연현상 그 자체의 어떤 법칙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신의 뜻이나 완전한 인간을 위한 진리를 증명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자연을 관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나 인간의 행동은 그러한 보편적인 법칙, 신의 뜻에 적합하도록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관찰한 자연의 어떤 특징에 맞게 인간의 법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캄이라는 사람이 노미널리즘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는 보편적 법칙, 큰 어떤 원리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인간이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신의 존재나 신의 뜻을 도저히 알기는 불가능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어떤 진리나 큰 법칙, 최종적인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모든 존재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캄이 노미들리즘이라는 거, 유명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퍼져서 중세가 끝날 때쯤 오캄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오캄의 관점의 결과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어떤 큰 법칙이나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개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개별마다 나름대로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후로 드디어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신의 뜻이나 최종적인 완성된 덕의 형태, 그런 걸 버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가를 신의 뜻이나 덕의 완성된 형태와 무관하게 이제 그 자연 자체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고적 토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 당시에 지리상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리상의 발견의 결과 1500년대 초부터 노예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채소류와 같은 푸른 이러한 음식을 못 먹게 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항해 중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한 이후에 이 배가 떠돌면서 우연히 발견되면 그러면은 아무런 어떤 피해도 없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바로 유령선이라는 게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장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혹은 배가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어떤 게 있는가 등등 수많은 어떤 법칙의 발견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과학이라는 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뉴턴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권력을 얻게 되고 뉴턴의 주도하에서 과학혁명이 급격히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또 연구 방법론도 상당히 바뀌게 되는데요. 과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관점,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신의 뜻을 향해 나가거나 인간의 완전한 덕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완성된 형태나 신의 뜻은 오랜 기간 이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 보니까 어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다는 것은 바로 그게 신의 뜻이고, 그래서 인간도 가족에 대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자연 법칙을 도출하는데요. 그런데 지리상의 발견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니까 이제는 오랜 기간 이 자연 현상을 아까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관찰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멀리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망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 쥐가 전염병을 옮겼을 것이다 라는 가정 속에서 실제로 쥐가 전염병을 옮겨서 그런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죠. 거기다가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어떤 음식에 문제 있을 것이냐 또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을 적용시켜서 해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자연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계속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상적인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고 오류가 나면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증명해 보는 바로 연역법적 연구 방법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16세기를 거친 다음에 17세기 뉴턴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인류의 행복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자연현상 그대로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자연현상은 자연현상 그 자체로 법칙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혹은 어떤 완전한 인간성을 향해 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법에 있어서도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완전한 신의 뜻이나 최종적인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자연 법칙을 위한 도구로 인간의 실정법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정법은 주로 인간성을 완성시키거나 혹은 신의 아래에서 신의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구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황이 제정하는 교회법하고 또 실정법이 개념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실정법의 역할이 그런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학혁명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면서 인간의 법도 구체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인간성의 완성이나 완전한 진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항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개인이 그 비용을 다 부담했을 때는 난파되거나 했을 때 한 사람의 부담이 너무 크죠. 이러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체계가 바로 회사법이고, 드디어 회사법하고 은행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기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점이 등장하고부터 이제는 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계약 개념이고 그 안에서 개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또 그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대해서는 또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 등의 그렇게 잘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법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완전한 진리나 또 신의 뜻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진리, 자연법에 의한 도구로서가 아니고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잘 체계화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잘 체계화하는 그런 법기술적인 형태로서 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개인의 계약 해석이라든가 또 소유권의 범위라든가 또 회사법, 은행법, 또 프랜차이즈라든가 대리상에 대한 조항들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고 기능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 이후에 법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바뀌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바로 이 과학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법철학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는데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베이컨의 법철학을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